안녕하세요. 저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건축가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때 제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배신을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심장이 서늘해지고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하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결국 모든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마무리되었기에 그 더러운 기억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 후 한 건축 사무소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 전 남편 박영수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일에만 미쳐 살던 때였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숨통을 틔워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동네의 한적한 골목을 찾아다니며 오래됐지만 아름다운 건물들을 스케치하곤 했는데요. 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자 취미이기도 했죠. 그맘때는 북촌 쪽의 골목으로 자주 갔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에 앉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적벽돌 교회를 그리고 있었죠. 한참을 몰두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제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이 건물 정말 예쁘죠? 저도 매일 출근길에 지나다니면서 보고 가는데 볼 때마다 참 예쁘더라고요. 혹시 미술이나 건축 전공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었기 때문에 보통은 경계심이 확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포근한 인상 때문인지 부드러운 말투 때문인지 말을 거는 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건축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가볍게 얘기를 했고 그 남자도 가볍게 자신을 소개했죠. 그 남자가 바로 전 남편 박영수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자신은 이 동네에 있는 출판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데 평소 건축과 예술에 관심이 많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제 일에 대해 보여주는 순수한 호기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꽤나 낭만적인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주고받은 명함을 시작으로 저희는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지내오다가 나중에 남친이 된 그가 술 기운을 빌려 첫 만남에 대해서 고백하더군요. 사실은 그 골목에서 스케치하는 저를 두어 번 봤었는데 그런 제 모습이 첫눈에 반했다고요. 원래는 자기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잘 걸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는 그날 말을 안 걸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냈었다고 하면서요. 사실 그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제게 말을 걸었지만 속으로는 엄청 긴장되고 떨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더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남자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애정 공세에 저는 서서히 빠져들었죠. 사귀는 동안에도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샘 야근이 잦은 저를 위해 매일 밤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 따뜻한 죽이나 샌드위치를 건네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를 기다려준 적도 많고 쉬는 날이면 제 건축 디자인에 영감을 줄 것 같다면서 멋진 건축물이나 미술관으로 저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죠. 저라는 사람을 많이 좋아해 주었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존중이 많이 담겨 있었기에 저도 그 사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이 저는 업계에서도 제법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원래 근무하던 건축사무소에서 독립해서 저의 건축사무소를 열게 되었죠. 다행히 초반부터 꽤 큰 프로젝트를 많이 받게 되어서 자리를 잘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남친도 저에게 끊임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하는 사업과 일에서 인정도 많이 받고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 이제 슬슬 결혼하면 어떻겠냐면서요. 저 역시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 역시 저를 몹시 환영해 주셨어요. 능력 있고 잘 나가는 건축가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며 아들이 장가 한번 잘 간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를 환영해 주시고 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남친도 있고 이대로라면 부족할 것 없이 행복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오픈을 해보니 남친 쪽은 모아놓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남친은 저보다 나이도 3살 연상이고 남친이 다니는 출판사도 꽤 이름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회사 생활도 꾸준히 해온 편인데 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을까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친의 월급은 전부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생활비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식당 일을 하시다가 남친이 취직하자마자 그만두셨다고 했고 시동생은 번번이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며 몇 년째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친이 가장이었고 남친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었으니 따로 돈을 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모아둔 돈이 아예 없는 것에 조금 놀랍고 실망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습니다.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 써서 못 모았다는데 오히려 남친이 더 착해 보이고 가족에 대한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편이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좀 있었거든요. 그 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전세를 줬었습니다. 마침 전세를 줬던 제 아파트의 계약도 끝나가고 있었으니 거기서 저와 남친의 신혼도 시작하면 되겠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우리 집에서 시작하면 되고 결혼에 필요한 건 내 돈으로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남친은 제게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사는 동안은 자기가 정말 저에게 잘할 거라고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실을 안 어머님도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보고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셨죠. 그동안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다기에 인간적으로 어머님에게 좀 짠한 기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로 어머님께는 7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해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에게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쓸 수 있게 최신형 노트북도 선물을 했었죠. 제가 그런 선물을 할 때면 어머님도 시동생도 너무 고맙다며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게 큰 복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도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니 더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애 때와 다름없이 잘 지냈는데 서로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 시간을 많이 보내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어머님께도 자주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게 좀 죄송해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생활비와는 별개로 백화점에 갈 때에도 어머님이나 시동생의 옷 등을 같이 사기도 했고 또 저희 거 필요한 거 살 때 시댁 것도 같이 챙기기도 했죠. 어머님은 그때마다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친구분들 모임에 저를 불러내 자랑하시기도 했죠. 내가 우리 며느리 너무 좋아서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예쁘지, 착하지, 능력 좋지. 내 친구들 다 너무 부러워한다니까. 제가 뭘요? 아까 너 오니까 내 친구들 부러워하는 거 봤지? 게다가 네가 우리 식사한 거 계산도 해줬잖아. 아휴, 얼마나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던지. 이게 다 네 덕분이다.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요즘 너무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그런 게 참 좋았는데요.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 어머님은 제가 아니라 제 직업과 통장 잔고를 사랑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는 겉보기엔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맘때 저는 저희 딸을 임신했고 일은 조금 줄이면서 태교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남편이 잘 다니던 출판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자신의 이름을 건 광고 기획사를 차리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었죠. 남편은 출판사에서도 광고 기획 쪽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나와서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왜 굳이 가시밭길로 가려고 하느냐고 말렸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몹시 서운해하더라고요. 나는 자기가 하는 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자기가 뭘 하든지 다 적극적으로 응원했어. 그런데 자기는 나한테 왜 그렇게 못해주는 거야? 나 좀 서운하려 그러네. 자기가 사업할 때는 내가 응원해 줬었잖아. 그래, 알지, 아는데 내가 해보니까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래. 어쨌든 자기는 했고 멋지게 잘 이끌어가고 있잖아. 나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도전해서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건 아닌데. 내가 자기 믿어줬던 것처럼 자기도 나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자기 사업을 응원해줬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안정적인 길을 버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은 자신에게도 꿈이 있다며 더 이상 월급쟁이로 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를 항상 응원해 주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안 해주냐고 하니 저도 더 이상은 반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응원해 준다고 했는데 남편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저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꽤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건축가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쉽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남편은 사직서 던지고 호기롭게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남편의 사업은 예상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것과 달리 클라이언트도 거의 없었고 초반에 얘기됐던 광고 기획도 거의 무산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사업 시작한다고 이래저래 든 돈은 많은데 수입은 회사 다닐 때보다 반토막이 날 정도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집에는 생활비 한 푼 가져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 필요한 생활비와 남편의 부족한 사업자금,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는 모든 돈까지 고스란히 제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일도 잘 못 쉬고 바쁜 나날들이 지속될 정도였죠. 그리고요, 결혼 생활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머님과 시동생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에는 제가 뭘 해드리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신영아, 우리 집 김치냉장고가 소리가 시끄럽던데 김치냉장고 한번 알아봐. 형수님, 저 이번에 공무원 시험 가산점 때문에 학원을 좀 다녀야 할 것 같은데 학원비 좀 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요. 사실 시댁 식구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면 저는 웬만해선 군말 없이 해드렸습니다. 남편 기도 살려주고 싶었고 또 어찌됐든 가족이니까요. 그 요구들이 갈수록 과해지고 당연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행복한 결혼이라고 그렇게 저 자신을 속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 희생 때문에 유지되고 있던 그 평화로운 일상 뒤에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추악한 연극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게는 대학 시절 때 가장 친했던 친구 한정희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학 때부터 눈에 띄는 미인이었고 결국 2학년 때 강남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집안의 아들과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며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연락도 하고 만나고 지냈는데요.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는 저나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학교까지 그만두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정이기에 대화를 해보면 관심사나 생활이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부잣집에 시집간 정이기 때문에 늘 값비싼 가방이나 시계, 구두 등을 착용하고 나오긴 했고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해 보였어요. 하지만 친구들 모임에서 늘 한다는 얘기가 남편 자랑, 아이 얘기, 시부모님 얘기 그런 거였거든요. 제 친구들은 미혼도 많았고 또 한창 사회생활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서로 대화의 공감대가 전혀 없었죠.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게 되었고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거의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정희에 대해서 기억이 많이 흐려져 있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정희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사무실로 와도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그래도 저랑 제일 친했다 보니 제 생각이 많이 나서 연락했다면서요.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보고 싶다는데 당연히 오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찾아온 정희는 몇 년 전 마지막으로 봤었던 그때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있었습니다. 얼굴도 수척하고 파리해지고 행색도 그때와는 많이 다르게 옹색하더라고요. 정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혼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그동안 말 못했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희는 저희 친구들에게 너무 잘 사는 척했지만 사실은 결혼 생활 내내 시댁의 모진 구박과 남편의 무시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댁 식구들이 자기한테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서 결국 위자료도 거의 못 받고 아이 양육권까지 빼앗긴 채 맨몸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너무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댁 식구들이며 정희의 전 남편도 정말 못된 인간들이구나 싶고요. 저와 제 친구들 앞에서 그동안 잘 사는 척 하느라 애썼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었다며 펑펑 우는 친구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정희는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기 신영아, 내가 이렇게 너 찾아온 건 물론 네가 보고 싶어서가 가장 큰데 다른 이유는 취업 자리 좀 부탁하고 싶어서. 취업 자리? 사실 동기들 중에 네가 제일 잘 나가잖아. 네가 운영하는 건축 사무소도 꽤 유명하고 잘 된다고 그러고. 혹시 나 일할 만한 자리 없니? 정희는 취업을 부탁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딱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남편이 자기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회계 정리와 잡무를 해줄 직원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남편이 운영하는 광고 기획사에 사람이 좀 필요하다면서 한번 물어봐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물어봤고 남편은 제 친구니까 알겠다면서 자기 사무실로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 딴에는 안타까운 사정의 친구를 도와주려 한 거였는데 그 친절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정희가 일을 너무 못한다며 입만 열면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한정희 씨 정말 어떡하지? 일을 너무 못해. 그래? 아무리 자기 친구라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가르쳐줘도 맨날 까먹고 실수투성이에 내가 편하려고 직원을 쓰는 건데 한정희 씨 때문에 일을 이중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일을 못하면 사람이 성실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툭 하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지각은 기본이고 업무 시간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개인 전화하거나 개인 볼일 보느라 자리를 자꾸 비운다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전문 격리 인력을 뽑으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정희한테 일자리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정희가 일도 못하고 열심히도 안 한다고 하니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남편 볼낯이 없었죠. 그래서 정희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줬습니다. 정희야, 우리 남편이 좀 힘들어하더라. 네가 일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을까? 내가 뭘 어쨌다고?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뭐 지각 같은 것도 좀 자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업무 시간에 자꾸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너무 비우는 것 같다고. 몇 번 안 그랬어. 그리고 솔직한 말로 사무실 일도 별로 없어서 없을 때 잠깐 볼일 본 게 단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남편 입장에선 직원이 자꾸 자리를 비우니까 좀 그런가 봐. 알겠어, 무슨 말인지. 조심할게. 제가 얘기를 하니 정희는 자존심 상해하면서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사이다 보니 말 전하는 것도 곤란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정희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제 친구만 아니면 잘라버리고 싶다는 얘기도 종종 했어요. 정희 역시 저희 남편한테 불만이 많은 듯 했고요. 괜히 소개를 시켜줬나 싶기도 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일이 많았죠.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더 이상 정희에 대한 불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정희 역시도 별 얘기를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요새 정희는 일 잘해? 라고 물으면 뭐 이제 괜찮아. 적응했나 봐. 라며 대충 대답을 하곤 하더라고요. 남편의 대답에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친구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다행이다 라고요. 그 두 사람이 이미 사무실 근처 호텔에서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에게 자기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끔찍한 진실의 꼬리를 잡게 된 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외투를 아무렇게나 벗어두고 샤워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무심코 남편의 외투를 들어 옷걸이에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투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색으로 접힌 영수증 같은 것이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걸 주워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었거든요.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라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랑 같이 간 것도 아닌데 남편 주머니에서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저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의 끔찍한 상상들로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강처럼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불과 한 달 전 정희의 오피스텔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뭘 가져다 주려고 잠깐 들렀었고 정희가 차 한 잔 줄 테니 잠시 앉아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 협탁에 산모수첩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이미 이혼을 한 정희인데 웬 산모수첩 싶어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또 그 산모수첩에 적힌 산부인과가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이용했던 병원이기도 해서 더욱 한눈에 알아봤죠. 제가 그 산모수첩 안을 보려고 했는데 정희가 좀 당황하면서 황급히 치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혼 전 첫 아이 가졌을 때 썼던 건데 아이가 생각나서 꺼내봤다라고 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도 잘 못 보고 지내는 정희가 안타까웠고 그 일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산부인과 영수증을 보자 그때 그 일이 번뜩 생각난 겁니다. 이 영수증에 찍힌 산부인과와 정희가 황급하게 숨긴 산모수첩에 적힌 산부인과가 같은 곳이기도 했고요. 저도 그 산부인과를 다녔기 때문에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 두 사람이? 그 생각을 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지옥의 문을 여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로 설정된 비밀번호가 그날따라 유독 역겹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서는 안 될 모든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는 자기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더군요. 스크롤을 내리는 내내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눈앞은 몇 번이나 흐려졌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정해야 된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우리 애기 괜찮아? 내가 지금 당장 갈까? 아니야, 됐어. 근데 나 너무 불안해. 신영이는 언제쯤 정리할 거야? 나도 미치겠어. 이신영 명의로 된 집이랑 재산만 어떻게 뺏어오면 뒤도 안 보고 바로 이혼할 수 있는데 그게 쉽냐고. 변호사 말로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도 어렵대. 그럼 어떡해. 그냥 이렇게 숨어서 우리 아기 낳으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자꾸 쪼지 말고 기다려봐. 내가 다 방법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저번에 말한 생활비 보내줄게.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쉬고 있어. 내일 점심으로 소고기 사줄게. 임산부는 철분 보충해야지. 알았어. 우리 뱃속의 호박이가 아빠 보고 싶대. 오빠 사진 좀 보내줘. 그리고 남편은 V자를 하고 있는 사진까지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내 남편과 제 친한 친구가 제 등 뒤에서 나눈 대화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속에서부터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터져버릴 것 같았죠. 당장이라도 자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정희의 집으로 쫓아가 그 두 인간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괴물 같은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밤낮을 지옥 속에서 고민했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혼. 저는 일단은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면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에 대한 상담도 했죠.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짐작했는지 남편도 심지어 정의도 떠보듯이 제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친 것처럼 저도 조용히 준비하고 깨끗이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조용한 이혼 준비가 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맘때 갑자기 어머님과 시동생이 연락도 없이 제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제 입장에선 이혼하는 마당에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온 어머님과 시동생이 좀 짜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잘못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정이지 어머님과 시동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게 좋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셨다 보니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고 무슨 일로 사무실까지 오셨느냐 물어봤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신영아, 우리 막내 장가 보내야 할 것 같다. 네? 갑자기요? 도련님 만나는 분 있으셨어요? 저는 좀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오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결국 낙방했고 그 후에는 아는 친척분의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일을 시작한 지도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놀랐죠. 형수님, 저 실은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요.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기반도 없을 텐데 결혼이라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더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없잖니. 저쪽 집에서는 아파트 전세금 반반 하자고 하던데 못해도 2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여자 쪽에서 반반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없다고 하기에는 영 모양 빠지고. 이럴 때 능력 좋은 며느리 덕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니? 어떻게 좀 융통이 안 될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이 제 친구랑 바람이 나서 애까지 가진 이 마당에 이 사람들은 태평하게 저한테 2억을 요구하고 있다니요. 제가 무슨 자신들의 현금 인출기인가요? 그 전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시댁 식구들도 한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우려고 했지만 그 순간은 너무 어이없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텐 내가 그냥 돈으로 보이나 보다 싶고요. 순간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오히려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시동생에게 말했죠. 아, 도련님 결혼 자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바로 돈 가지러 가죠. 제 말에 어머님과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지금? 네, 지금요. 저랑 같이 좀 가세요. 어머님과 시동생은 은행이라도 가는 거냐며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제가 순순히 돈을 준다는 말에 신이 나서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에 탄 어머님과 시동생은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코웃음 치며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바로 제 남편과 바람난 그 친구 한정이가 사는 허름한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저는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했고 어머님과 시동생은 몹시 어리둥절해 했죠. 신영아, 근데 여긴 어디니? 누구 만나기로 한 거야? 네, 따라와 보세요. 도련님 결혼자금 준비해 줄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한정희의 집 문을 망설임 없이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을 연 한정희는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그 뒤에 서 있는 어머님, 시동생을 보고는 몹시 당황하더군요. 어머님도 황당한 얼굴로 저를 보셨죠. 이 여잔 누구니? 인사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새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뱃속에는 어머님 손주도 있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과 시동생은 경악하며 저와 한정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신영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왜 내 며느리야? 박영수랑 이 여자랑 바람 폈으니까요. 임신도 했다니까요. 말도 안 된다. 네가 뭘 잘못한 거겠지. 우리 영수가 우리 아들이 미쳤다고 너를 놔두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이런 여자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군데? 제 대학교 동기예요. 이름은 한정희. 이혼했고 전 남편이 아이 하나 키운다고 하고요. 현재는 박영수랑 바람 피워서 박영수 애까지 임신 중이고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한정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궁금하시면 이제 직접 여쭤보세요. 뱃속의 아기가 어머님 아들인 박영수 아이가 맞냐고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시선이 한정희에게로 쏠렸습니다. 한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한정희에게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너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감히 우리 영수를 꼬드겨? 어머님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자 한정희도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가 누굴 꼬드겨요? 아드님이 저 좋다고, 저 아니면 못 살겠다고 매달려서 만나준 건데. 그리고 초면인데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한정희의 말대꾸에 어머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는 표정이었죠. 한정희는 이렇게 까발려졌음에도 저에게 눈꼽만치도 미안한 기색이 없더군요. 뭐라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저 임신했어요. 이 뱃속에 영수 씨 아들이 자라고 있다고요.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시죠. 태교에 안 좋으니까. 정희는 배를 한번 쓰다듬으며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뻔뻔하고 역겨운 태도에 저는 물론이고 어머님도 충격으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돼?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은 울상이 된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형수님, 그럼 제 결혼 자금은요? 이 와중에 시동생은 지 결혼자금 타령하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도련님 결혼자금을 왜 나한테 얘기해요? 지금 얘기 못 들었어요? 이 와중에 결혼자금 물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돈 얘기하고 싶거들랑 이 여자한테 말해요. 저 박영수랑 이혼할 겁니다. 앞으로 이 여자랑 어디 잘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가려는데 어머님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디 가니, 신영아? 잠깐만,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딨니? 어머님, 그나마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제가 이쯤에서 그만하는 거예요. 놓으시고 저랑의 모든 인연은 이제 끝입니다. 저 쓰레기 같은 년이랑 우리 영수가 그랬을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 뭐라고요? 너는 입 안 닥쳐! 어디서 쥐뿔도 없는 게 우리 영수가 정신 나갔니? 신영이 놔두고 너 같은 거랑. 너 그애 우리 영수애도 아니지? 나 참, 말 다 했어요? 박영수애 맞거든요? 웃기고 있네.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님이야? 그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어머님 손을 떼어냈습니다. 둘이서 얘기 잘해보세요. 저는 더 이상 여기 끼어있고 싶지 않네요. 저는 저를 끝까지 붙잡으려는 어머님과 시동생까지 떨궈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제 등 뒤로는 어머님과 한정희의 싸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뒤는 뭐 예상대로의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남편 박영수는 제게 전화해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오해라며 한정희가 작정하고 자기를 꼬셨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게다가 애초에 한정이를 자기 사무실에 취업시킨 건 저 아니냐면서 제 탓도 있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상황 안 좋은 친구 취업 자리 좀 도와달라고 했지 누가 지한테 바람피라고 했나요? 그 와중에 제 탓을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 준비했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체 없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조용히 증거 모으면서 이혼 준비를 한 덕분에 결혼 전부터 제 명의였던 모든 재산은 완벽하게 지켜냈고 남편 박영수와 한정희에게는 법정 최고액의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후일담으로는 그 두 사람이 결국 같이 살림을 차렸지만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사업은 제 도움이 없으니 완전히 망했고 지금도 빚더미에 올라앉았대요. 게다가 전 시모는 아들 인생 망친 불엿이라며 한정이를 매일같이 들들 볶고 이미 과거에 시댁살이를 경험했던 한정이는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며 악착같이 전 시모에게 대들어서 집안이 전쟁터가 따로 없다고 하더군요. 참,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한정이가 첫 남편에게 이혼당한 진짜 이유 역시 남편 몰래 나이트랑 호스트바 다니다가 걸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지독한 시집살이와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도 별반 잘한 건 없는 거였죠. 그러고 보면 정말이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은 과학인 것 같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더러운 혹들을 깨끗이 도려냈으니 제 소중한 딸과 함께 더 멋지게 보란듯이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하고 돌싱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게 일어난 어쩌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려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돌싱녀이고 한 홍보회사의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전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개팅 자리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는데 넥타이나 구두, 시계도 명품이고 많이 신경 쓰고 나왔더라고요. 차도 비싼 외제차를 타고 나왔고요. 상당히 멋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가벼워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대화를 해보니 생각도 깊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사실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반년밖에 안 됐다면서 그 여자랑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를 만나니 그런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전 연인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워낙 대화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맞아서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저는 몇 번의 데이트 이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사실 그 당시에는 연인이긴 해도 결혼까지 깊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데이트 도중 둘 다 술을 좀 과하게 마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 딸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좀 늦게 알기도 했고 또 그 남자도 이렇게 된 거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정에도 없는 결혼을 좀 급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좀 갑작스럽긴 해도 아이까지 가진 거 보면 운명인가 보다 싶어서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막상 준비하려고 하니 기대감과 설렘도 컸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분의 시선이 어찌나 차갑고 날카롭던지요. 함께 한정식집에서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분은 제게 정말이지 듣고 있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공무원 시키려고 내가 갖은 노력 많이 했어요. 정한이 아빠는 10년 전에 죽었고 나는 따로 경제력이 없었거든. 네. 우리 집이 예전에 꽤 잘 살았어. 정한이 아빠가 사업을 크게 했거든. 나도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는데 정한이 아빠가 그렇게 되고 나도 정한이 혼자 키워야 되니 집도 줄여가고 살림살이도 줄여가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어쨌든 우리 정한이는 엇나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 공무원도 됐고. 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시는 표정이 엄청 싸늘하더라고요. 그래, 대단하지. 내가 우리 정환이 하나 보고 그 고생을 했으니 나는 우리 정환이 참 괜찮은 여자랑 짝지어주고 싶었거든. 마침 전에 정환이가 만난다는 여자가 참 조건이 좋더라고. 그러면서 전 여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민영이도 들었나 모르겠는데 예린이라고 우리 아들하고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나도 얼굴만 잠깐 봤어. 참 예쁘고 똘똘해 보이는데 들어보니까 약대 출신이고 대기업 화장품 회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대. 아버지도 교수라고 하고 애가 딱 봐도 기티가 흐르고 잘나 보이더라고. 어머님은 난데없이 남친의 전 여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듣는 저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죠.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정환이 짝으로 딱이다 싶었는데 헤어졌다지 뭐야.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민영이가 임신했다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대. 내가 솔직하게 한마디 하겠는데 민혁이는 결혼에 있어서 두 사람 수준이 맞다고 생각해? 네? 우리 정환이는 학교도 명문대 나오고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잖아. 근데 민영이는 내가 들어보니 2년제 졸업해서 이름도 없는 그런 회사 다니고 있고 내가 비교를 안 할래도 예린이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솔직히 내 입장에서 민영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네. 예비 시모는 좀 전에 남친이 있을 때와 다른 표정으로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표정 관리도 안 됐죠. 이런 것도 그래. 덜컥에 붙어가지면 그만인가? 정환이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긴 했다만 솔직히 이 결혼이 맞나 싶고 기분이 막 좋지는 않네. 저는 어머님의 차갑고 무례한 말투와 눈빛에 너무 당황스럽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실 그때 남친에게 제가 들었던 말을 다 하고 결혼을 엎었어야 했어요. 전 여자친구랑 대놓고 비교하시는데 제가 그런 결혼을 왜 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 아빠 없이 자라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욕을 바보같이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예비 시모의 그 혹독한 신고식 덕분에 저는 결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야 했고요. 남친은 예비 시모의 말처럼 좋은 대학 나오고 공무원인 건 맞는데요.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빚이 많았기에
따로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 마련부터 혼수까지 대부분 제 돈과 친정 부모님이 약간 보태주신 돈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 노력에도 어머님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저는 전세긴 해도 집까지 해가면서 그런 푸대접을 받았던 겁니다. 게다가 결혼 뒤에도 어머님의 교묘한 괴롭힘과 전 여친과의 비교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시댁으로 불러내 온갖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유난이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지. 뭐하러 밖으로 나도냐. 라며 사사건건 무시하고 트집을 잡았죠. 그냥 못 들은 척 참았지만 그런 말들은 다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참고 당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를 무시하고 비교하는 어머님과 처음으로 제대로 맞서 싸운 건 결혼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명절 전날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전날 와서 음식 준비를 하라고 했기에 저는 저희 딸을 친정에 맡기고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혼자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셨죠. 그런 제게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일에 급한 문제가 좀 있었고 회사에서는 잠깐이라도 회사에 나와서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팀장님, 저 지금 시댁이라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미안한데 지금 이 일은 민영 씨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와서 수습 좀 해줘요. 제가 꼭 가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양해를 구한 뒤 부랴부랴 회사를 다녀왔죠. 늦은 오전에 갔다가 그래도 오후 3시 이전에 시댁에 다시 돌아왔어요.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빨리 일을 처리하고 왔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어머님께 말을 걸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남은 음식은 제가 얼른 할 테니까 어머님은 좀 쉬세요. 그렇지만 정작 부엌 상태를 보니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부치던 전은 놔두고 간 그대로였고 다른 음식 재료들도 손 하나 까딱 안 한 채 그대로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던 그 몇 시간 동안 어머님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며 육아나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제라도 내가 해야겠다 싶었는데 바로 그때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며 마치 혼잣말처럼 저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휴, 정말이지. 못 배워먹은 것들은 어딜 가도 티가 난다니까. 우리 정한이가 옛날에 사귄 예린이는 잠깐 봤어도 얼마나 싹싹하고 겸우가 바르던지. 그런 애를 놔두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애가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겁니다. 어머님의 말에 저는 속으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결혼 전에 인사드릴 때도 그러시더니 은근히 한 번씩 제 앞에서 남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비교를 하시는 거였죠. 그때가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전 며느리도 아니고 1년 사귀다 헤어진 전 여친인데 진짜 너무하시네 싶어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했고 어머님께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헤어진 그 여자 얘기를 제 앞에서 왜 자꾸 꺼내시는 거예요? 정한 씨 옛날 여자친구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해서 어머님 며느리 노릇하고 있는 건 바로 저잖아요.
평소에는 제가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데 그날은 저도 작정하고 따지니까 어머님은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따지시더라고요. 뭐? 너 지금 어디다 대고 말대답이야? 이것 봐. 교양이 없고 배운 게 없으니 이런 무식하고 막대 먹은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네가 진짜 제대로 된 집안에서 가정교육이라도 똑바로 받았으면 어른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겠니? 예린이 걔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말 나왔으니 어디 말해보자. 여자가 작정하고 마음먹고 덤비면 안 넘어갈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니? 다 네가 작정하고 꼬리쳐서 그런 거 아니야. 애만 안 생겼어도 우리 정환이가 너 같은 거랑 결혼했을 것 같아? 너만 아니었으면 예린이랑 다시 잘해봤을 텐데. 그러는 어머님은 교양이 철철 넘치셔서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세요? 이건 말대답이 아니라 이제까지 제가 차마 하지 못했던 말 하는 겁니다. 저를 며느리로 대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을 어머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애 생겨서 결혼한 거에 그렇게까지 큰 반감을 가지고 계신 거면 제 딸도 이제 앞으로 어머님께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굽고 있던 전이며 만들어놨던 잡채며 동그랑땡이며 모든 음식을 그 자리에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대로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친정에 갔는데 시댁에서 명절 음식 준비한다고 아이까지 맡겨놓고 갔다가 갑자기 씩씩대며 돌아왔으니 저희 부모님도 너무 놀라셨죠. 저는 부모님께 간단하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모습에 크게 뭐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두 분은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참고 넘어가지 이렇게까지 어른한테 분노하는 걸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시어머니가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도 꼴보기 싫어서 받지 않으려다가 일단 전화를 받았죠. 너 지금 어디야? 나 친정에 왔어. 친정에 왜? 갑자기 명절 음식 준비하다 말고 그냥 가버렸다며? 라는 겁니다. 남편은 저랑 어머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고 어머님도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어떤지 저한테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 제 걱정은커녕 다짜고짜 저에게 화부터 내기에 바빴는데 그런 남편에게도 너무 화가 났죠. 어머님한테 안 들었어? 엄마가 뭐? 너 엄마한테 잔소리 좀 들었다고 지금 삐쳐서 친정 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시위라도 하는 거냐고. 아, 네가 무슨 어린애야? 엄마가 그냥 툭툭 하시는 말씀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유난을 떨어? 뭐라고? 그냥 어머님이 잔소리 몇 마디 하신 건 줄 알아? 네 옛날 그 잘나신 약사 여자친구 이야기를 줄줄이 꺼내면서 나를 피임도 제대로 안 하고 남자 꼬셔서 애부터 덜컥 낳은 꽃뱀으로 만들던데 그게 그냥 단순한 잔소리야? 그 소리 여지껏 한두 번 하신 줄 알아? 내가 괜히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 말 안 했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 어머님 말 맞다나 나 아이 가져서 생각지도 않은 결혼한 건 맞아.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려고 며느리 도리 다 하려고 얼마나 애 많이 썼는지 몰라? 그런데도 어머님은 계속 나한테 이런 식이잖아. 네 태도도 문제야. 네 와이프가 그런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매번 모르는 척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진짜 이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한 거야? 제 말에 남편도 적잖이 놀랐는지 잠시 폰 너머로 아무 말도 없더군요. 이제껏 어머님은 은근하게 저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티를 냈는데 남편도 아예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마치 아무런 말도 듣지 않은 것처럼 늘 모른 척 외면했었죠. 저도 그냥 속으로만 삭히고 혼자 참고 그랬는데 그날 완전히 터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무심하고 이기적인 남편에게도 울컥 화가 치밀더라고요. 남편은 제 분노에 잠시 머뭇거리나 싶더니 이내 저를 어르듯이 말했습니다. 물론 엄마도 잘못하셨지.
근데 자기가 그냥 적당히 넘기면 될 일이잖아. 별 의미 없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리고 그렇게 다짜고짜 전부치다 말고 집을 나가고 그래? 엄마가 뭐라 생각하든지 어쨌든 나는 너랑 살고 있잖아. 원래 우리 엄마 잔소리랑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이고 나도 엄마 잔소리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한 것뿐이야. 엄마가 무슨 말을 한들 어쨌든 나는 너랑 결혼했고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잖아. 안 그래? 너 같으면 그런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낼 수 있어? 내가 보기에 어머님은 아예 이혼했으면 해서 나한테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솔직히 어머님 툭하면 나더러 임신해서 결혼을 했네 어쩌네 하시는데 그런 말들 결국 우리 은서 욕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나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시댁 관련된 그 어떤 행사에도 참여 안 할 거야. 시댁에서 부르면 너 혼자 다녀와. 나는 어머님이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전에는 어머님도 볼 생각 없고 시댁에 발도 들여놓을 생각 없으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제발 화 좀 풀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며느리가 시댁에 안 가면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 집에 뭐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엄마랑 나뿐인데 엄마 비위 적당히 맞추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야? 나한테만 자꾸 희생 강요하지 마. 잘못한 건 너네 엄마고 나 더 이상 그럴 생각 없어. 뭐라고 하든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나 어머님 다시는 안 봐. 결국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조용하던 저였지만 저도 여태까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남편도 제 모습에 꽤나 놀란 듯 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시댁 행사에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도 갈 생각 없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댁에 가지 않게 됐고 명절이나 제사 같은 행사가 있을 때면 남편만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에게 제욕을 얼마나 하실지는 알고 있지만 제가 직접 듣는 것도 아닌데 상관 있나요? 어쨌든 스트레스 근원이었던 어머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으니 속은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 선을 그으면서 제 결혼 생활은 아슬아슬하지만 그럭저럭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척을 지고 사는 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하니 그동안 제가 그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홀가분함이 오래갈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정작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건 어머님이 아니라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핸드폰을 쓰다가 소파에서 잠이 든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치워주려는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어떤 여자 사진이 뜨는 거예요. 어떤 여자의 SNS였습니다. 모르는 여자의 SNS를 보고 있었다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아이디에 있는 이름이 묘하게 낯이 익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그 아이디를 따로 적어 놓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오늘 너무 피곤하다며 욕실로 목욕을 하러 갔어요. 저는 아이와 틈틈이 놀아주면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벗어놓고 간 겉옷을 정리하다가 검은색의 작은 상자 파우치가 옷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무심코 주워들고 살짝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웬 목걸이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멍하니 보는데 마침 남편이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그런데 남편은 제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죠. 남편이 당황하는 얼굴을요. 그래서 그 순간 뭐지 싶었는데 남편이 표정을 바꾸고 바로 그러더라고요. 이걸 먼저 보면 어떡해. 이거 너한테 주려고 산 깜짝 선물인데. 나한테 줄 선물?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자기가 많이 속상했던 것도 있고, 또 내가 그 사이에서 내 역할 제대로 못했으니까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산 거야.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한 건데, 그걸 발견했어? 남편이 제 거라고 하니 놀랍더라고요. 저는 좀 얼떨떨한 기분으로 말했죠. 이거 정말 내 거라고? 고마워. 생각지도 못했어. 특별한 기념일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걸. 꼭 기념일이어야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리 와봐.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제 목에 그 목걸이를 채워주더라고요. 저는 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좀 미심쩍은 겁니다. 근데 케이스도 없고 뭐 보증서 같은 것도 없어? 딱 봐도 꽤 비싸 보이는데. 케이스랑 보증서 당연히 있지. 근데 서프라이즈로 주려고 했는데 케이스에다 넣어오면 바로 들키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랬지. 회사에 두고 왔는데 다음에 가져다 줄게. 어때? 마음에 들어? 거울 한번 봐봐. 저는 남편에게 이끌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선물을 샀다는 남편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요. 고마워. 이쁘다. 잘 어울리네. 남편은 그때 어딘가 모르게 뜨뜨미지근한 표정이 스쳤지만 애써 그런 것까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프라이즈 선물이 먼저 들켜서 아쉬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때 저는 그냥 기분 좋게 그 상황을 넘어갔던 거죠. 어쨌든 남편에게 모처럼 받은 선물이다 보니 즐거운 마음으로 목걸이를 잘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남편도 이렇게 노력하니까 나도 좀 더 노력해야겠다 싶었고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님 일 때문에 남편과 제 사이가 좀 소원해지기도 했는데 그 일 이후에 저도 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좀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머리를 묶으려고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목걸이를 같이 당겨버렸고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깜짝 놀라보니까 제가 너무 세게 당겨서 목걸이가 끊어진 거였습니다. 수리가 필요했기에 보증서를 챙겨 들고 주얼리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 뒤에 보증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걸이 브랜드 매장에 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한테서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그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끊임없이 연달아서 계속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기도 했던 저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넌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니?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안 한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네가 시댁에 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닌 건 아니잖니?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말이었죠. 언제는 저랑 그 전 여친이랑 비교하면서 며느리 취급도 제대로 안 하시더니 오늘따라 유난히 저에게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시다뇨. 그 모습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시어머니께 본론부터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저한테 연락하신 건데요? 제 말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며느리한테 전화도 못하니?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데 참 내 꼴도 서글프게 됐다. 각설하고 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왔는데 간이 좀 안 좋다고 하더구나. 당장 큰 병은 아닌데 무리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네가 그때 나한테 버릇없이 굴고 아나무인으로 굴었던 그때 일 내가 다 눈 감고 용서해 줄 테니 이제부터라도 집에 와서 집안일 좀 제대로 도와라.
맨날 오라는 건 아니고 2, 3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 간단하게 좀 하고 밑반찬도 좀 해놓고 가고 그 정도는 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명색이 며느리인데? 라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 사과하시려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당신 몸 아프니 집에 와서 집안일 좀 해달라고요. 와,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건지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저 어머님 안 뵙고 시댁에도 다시는 안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함부로 말하신 거 사과하려고 전화하신 것도 아니고 어머님 집에 와서 집안일 하라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적당히 해. 내가 정원이 봐서 네 그따위 행동 눈 감아주고 있는 거야. 다른 집 같았어 봐. 진작 쫓아가서 네 머리채 잡았어. 어디서지 기분 나쁘다고 시댁도 안 오네. 시어머니도 안 보내. 그러고 있어. 네가 이러니까 내가 가정교육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죄송해요. 그러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째? 제가 뭘 죄송해야 되는데요. 저한테 비교되는 말 하시고 전 여자친구랑 비교한 건 어머님이신데요.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했다. 너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하니? 저 말고 진짜 자식한테 시키시면 되잖아요. 필요한 거 있을 때 정한 씨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뭐가 어째? 야! 내가 이렇게까지 다 용서해주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도 너 이따 일어나와? 너는 정말이지 하나부터 10까지 정이 안 간다. 네, 그러면 저 이런 일로 부르지 마세요. 저 이만 끊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일 해주실 분이 정 필요하시면 차라리 돈 주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세요. 그게 어머님 건강에도 그리고 저희 관계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폰 너머로 빽빽거리며 악을 쓰는 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몇 통이나 걸었는데도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일단은 제 손에 있는 목걸이부터 고치기 위해 주얼리 샵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목걸이를 보여주며 고장난 부분을 수리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목걸이를 받아든 그 직원이 제 목걸이를 보더니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훑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왜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고객님, 이 목걸이 고객님이 직접 구매하신 건가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제 남편이 선물한 목걸이인데요. 여기 거 아닌가요? 보증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편분이 선물해 주신 거라고요? 라면서 갸웃거리는데 그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불쾌한 기분으로 따졌죠. 왜 그러시는데요? 뭐 문제 있나요? 여기 게 아니에요? 혹시 가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더니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잠시 착각을 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은 착각을 했다지만 제가 보기엔 착각 같지가 않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 목걸이 보자마자 제 거 맞냐고 했잖아요. 제대로 대답 안 하시면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여기 본사의 직원분 행동에 대해서 정식으로 불만 제기할 생각이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제 단호한 말에 직원은 결국 울상을 지으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실토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사실은 이 목걸이 제가 2달 전에 판매했던 목걸이 같아서요. 이게 기성 제품이 아니라 커스텀 디자인을 좀 한 거라서 제가 못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여기 뒤편에 이니셜도 새겨져 있는데 제가 직접 주문받고 이니셜 각인까지 신청해 드린 건데. 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직원에게서 목걸이를 가져왔어요. 정말 펜던트 밑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건 제 남편 이름도 제 이름의 이니셜도 아니었고요. 저는 뜨악했죠. 이 직원은 분명히 두어 달 전에 한 손님에게 이 목걸이를 팔았고 기존 제품이 아니라 커스텀 디자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이니셜 각인까지 했고요. 그런데 그 고객이 아니라 뜬금없이 제가 와서 목걸이를 수리해 달라고 하니까 이 직원 입장에선 제가 목걸이를 훔친 도둑처럼 보였겠죠. 저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목걸이 산 사람이 혼자 왔나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왔나요? 그 손님분은 원래는 혼자 오시는 분인데 이거 사실 땐 다른 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저는 황급히 제 핸드폰 사진첩에 있는 남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요? 직원이 사진을 보더니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맞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 하나가 확 스쳤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설마 하는 기분으로 남편의 전 여친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여친 사진을 보여줬죠. 설마 그 고객님이란 분이 이 여자인가요? 그 순간 직원이 놀라더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순간 머리로 뜨거운 피가 순식간에 역류하며 열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들부들 떨렸죠.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형연할 수 없는 모멸감 때문에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전 여자친구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목걸이도 제가 아니라 이 여자한테 준 거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 서 있었고 그 직원과 다른 직원들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던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챙겨들고 알겠다며 황급히 그 매장을 벗어났어요. 그렇게 돌아오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미친 듯이 떨려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전 여친 타령을 했는데 남편까지도 그 여자랑 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모든 증거를 찾아내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밤이 깊어지도록 들어오지 않더군요. 자정이 다 돼서야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띡 하고 오더라고요. 오늘 급한 일 생겨서 본가에서 잘 거야. 내일 아침에 바로 출근할게. 그 순간 감이 오더군요. 자기가 지금 바람 피우는 사실을 내가 눈치챘다는 걸요. 아마 그 주얼리샵 직원을 통해 전해 들은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비겁한 행동이 너무나 괘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회피해버리는 그 행동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곧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으로 가니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지 제가 어제 당신이 시킨 대로 본인 병수발을 들러온 줄 아시더라고요. 어제 그 난리를 치더니 그래도 좀 걸리긴 했나 보지? 저는 어머님 말을 무시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없더라고요. 이 집에 왔다는 것도 거짓말인 듯 했죠. 너무하니? 혹시 어머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셨나요? 뭘? 어머님 아들이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요. 뭐? 그게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정환이가 바람을 피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정환이 그런 애 아니다. 만에 하나 그랬다면 그건 너 때문이고. 어쩌면 이렇게까지 아들 사랑이 극진하고 맹목적인지 아들이 바람을 폈어도 그 모든 원인 제공자는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람이라니! 너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정한이한테 물어봤어?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나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님 아들 비겁하게 집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시댁에서 잔다고 하던데 어제 이곳에도 아는 걸 보면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는 안 봐도 답이 뻔히 나오네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뭘 축하해? 남편이랑 바람난 그 상간녀가 바로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던 박정환의 전 여자친구거든요. 뭐라고? 좋으시겠네요. 저는 이제 이혼할 거니까 그 상간녀 며느리로 맞이하시고 앞으로 부탁할 거 있음 그 상간녀한테 말하시면 되겠네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그 상간녀를 그리워했는데. 참고로 저 그 둘이 불륜이라는 증거 차고 넘치거든요. 그걸로 상간소송할 겁니다. 법원 공무원이 상간소송이라 볼만 하겠네요. 저는 어머님께 그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증거는 없었어요. 어제 사실을 알았는데 무슨 증거가 있었겠나요? 하지만 저는 너무 악에 받쳐 저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아마 어머님하고도 통화했을 거고 제가 증거도 다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외도 사실에 대해서 발뺌하면서 저를 살짝 떠보려는 것 같았죠.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나 그 여자랑 그런 사이 아니야. 어머님한테 제대로 안 들었나 보네. 나 증거 다 있어. 우기지 마. 무슨 증거? 그럼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러겠니? 너 법원에서 일하니까 이런 거 잘 알 거 아니야. 제가 당당하게 나오자 사람은 표정이 바뀌더니 되려 따지더라고요. 혹시 사람이라도 써서 증거 모았어? 어떻게 증거를 찾았는지까지 알 필요 없고 차라리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그 여자랑 당당히 시작하던지. 뒤에서 바람을 펴. 어쩜 이렇게 비겁하니? 제 말에 남편도 폭주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걸 그랬다. 너랑 결혼한 건 내 실수였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예린인데 내가 뭔 생각으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너는 정말 걔 발끝도 못 따라와. 소송! 그래 해봐. 걔네 집 얼마나 잘 사는데. 당신하고 헤어진 한들 나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야. 오히려 고맙지. 진짜 최악의 인간이네. 그래서 나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그렇게 바람 폈냐? 심지어 그 여자가 쓰던 목걸이까지 나한테 주니? 너야말로 무섭다. 다 알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모른 척했어? 소름 끼친다 진짜. 너만 하겠니?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은 못 살아. 대신 상간소송 걸 거야. 나는 내가 그동안 당한 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까지 싹 다 포함해서 위자료 받아낼 거야. 그 돈 많은 상간녀한테 어디 대신 내달라고 하던지. 돈 많은 여자랑 바람 펴서 이혼할 때도 아주 편하시겠어? 저는 남편 놈의 싸대기를 정말 한 대 시원하게 쳐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 녹음을 껐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왔을 때 일부러 핸드폰 녹음을 했습니다. 일부러 유도를 좀 했고 남편이 자기 입으로 술술 바람피는 사실에 대해서 떠벌린 거죠. 저는 이걸 증거로 이용할 생각이었고요. 증거는 나왔지만 한편으론 너무 비참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눈물 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 및 상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준비를 하며 그 여자에게도 상간 소송을 걸려고 이것저것 따로 알아보게 되면서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것들 진짜 똑같은 것들이구나 하면서요. 그 후 상간소송 소장을 보내고 그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소장 받았느냐고요. 그 상간녀도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헤어질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피차 피곤하게?
그래서 제가 여유롭게 그랬습니다. 피곤한 거 싫으면 합의를 하던가요. 합의요? 그래요. 합의금 충분히 주면 내가 소송 취하해 줄 수도 있어요. 그쪽도 상간으로 판결문 받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아요? 그 상간녀는 잠시 고민하더라고요. 좋아요. 생각해보죠. 합의금은 내가 제시한 위자료보다 더 줘야 될 거예요. 뭐 그만한 돈은 있죠. 어차피 오빠가 줄 건데 누가 주든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남편이 준다고요? 내 남편이 내준대요? 오빠한테 이 정도 돈은 껌이죠. 그쪽은 어쨌든 합의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죠. 그 둘은 서로의 진짜 경제적인 상황을 완전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확 다 얘기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래요. 누가 주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잘 얘기해보든가.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제가 제시했던 위자료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남편은 그 상간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합의금은 자기가 내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합의금 넉넉히 받고 협의위원으로 그 결혼 생활을 쪽냈습니다. 사실 합의금 유도도 일부러 한 거였어요. 제 입장에서도 증거가 있긴 하지만 좀 명확하지 않았기에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합의금이라도 넉넉히 받는 게 나았던 거죠. 어차피 그 둘의 비밀은 제가 다 알고 있고 그 둘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동안 지켜봤는데 한두 달 동안은 카톡 프로필 사진에 꿀 떨어지는 달달함 가득한 커플 사진을 막 올리더라고요. 저는 비웃으며 그것들을 지켜봤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사진도 삭제되고 안 올리는 겁니다. 아, 이제 저 두 인간들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된 건가 싶기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지인을 통해 그 후일담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랑 이혼 후 그 둘이 본격적으로 재혼 준비를 하다가 서로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 상간녀는 제 남편이 돈이 꽤 많은 줄 알더라고요. 남편이 겉으로는 있는 척하고 다니고 차도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고 돈도 잘 쓰고 다니니까요. 사실 그 차도 지 차가 아니고 유학 간 사촌형 차인데 말이죠. 시댁에 돈도 없고 있는 거라곤 그 낡고 오래된 전 시모의 집 하나밖에 없고 그 시모는 얼마나 아들 거리나요. 쥐뿔도 없는 집에 있는 거라곤 아들 부심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속인 사람은 전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상간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그 상간녀는 더 본격적으로 남편을 속였거든요. 그 상간녀는 약사 출신의 화장품 회사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약대 출신은커녕 2년제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나왔고 화장품 회사 정직원도 아니고 파견회사에서 나온 파견직이더라고요. 주로 커피 타고 복사하고 잔심부름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하더군요. 집이 잘 산다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그런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요. 과거에 제 전남편하고도 사귀다가 헤어졌던 이유도 더 돈 많고 괜찮은 남자 물어서 갈아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남자가 상간녀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녀는 다시 제 전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그 둘은 여지껏 만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진실을 속이고 만났던 거고 또 서로 부자인 줄 알고 팔자 피려고 만났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우스운 코미디인가요? 저는 이혼 준비할 때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이제야 서로에 대한 실체를 알아차린 것 같았죠. 전 시모가 그렇게 아들의 전 여친을 아쉬워하면서 저를 비교해댔는데 지금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직접 못 보는 게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전 남편은 강예린이 대기업 정직원 행세하면서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강예린이 다니던 회사에 그 문제를 제기했나 보더라고요. 헤어지면 되지 그 와중에 그렇게까지 하는 전 남편도 진짜 구질구질하고 무서운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일로 강혜리는 화장품 본사에서 사측 문제로 경찰 조사받고 파견회사에서도 잘린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당한 강혜린도 가만히 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정환 직장의 외도로 인해 이혼했다는 사실을 터뜨린 거죠. 박정환은 공공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공무원 품위 유지 조건이 있는데요. 외도 문제가 불거지니 문제가 보통이 아니었죠. 그 일로 둘이서 눈에 쌍심지 켜고 피 튀기며 싸우는 모양인데 똥과 설사의 싸움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서로 팔 잡히려고 불륜까지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똑같은 인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 기분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게다가 사는 동안 툭하면 전 여친이랑 저를 비교하던 전시모. 그렇게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던 전 여친이 완전 사기꾼이나 다름없었다 생각하니 전시모의 꼴도 너무 우습더라고요. 그 뒤로 양육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몇 번 더 만났었는데 여전히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움 중이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징계를 먹고 주변에 소문까지 다 나서 너무 힘들다며 저한테 자신의 처량한 신세 한탄을 하던데 어이없는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혼 소송 후 저는 위자료 두둑하게 받고 딸아이 양육권도 가져와서 현재는 딸과 함께 새롭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저 남편의 그 지독한 배신의 영향이 너무나 컸던 탓에 아직까지 재혼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지만 전 남편 같은 인간을 또 만날까봐 겁이 나서 엄두가 안 나네요. 또 남편 없어도 제 딸과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도 하고요. 더 늦기 전에 그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남편놈과 헤어질 수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혼 초반에는 싱글맘으로 직장일 하랴 어린애 보랴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평화롭고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탱해 주셨던 소중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